예, 제 858회 목요철학 입문 포럼입니다. 계명 목요철학원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갈래와 쟁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전체 주제로 잡았던 포스트 휴먼 시대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들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문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정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자료에는 그죠 논문입니다만 그 논문 형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는 꼭 숙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박인찬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미국 노스 텍사스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 현대 영미소설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숙명여대 교무처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숙명여대 인문한국플러스 혐오시대 인문학의 대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사업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많은 책들을 세상에 내놓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혐오이론 1, 학제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요. 물질 혐오라고 하는 책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트 휴머니즘의 쟁점들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공저 텍스트를 내놓으셨고요. 학술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학술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2013년에 세한 영어 영문학계 만청 학술상을 수상하셨고요. 2017년에 한국 영어 영문학계 영어 영문학 논문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858회 포스트 휴머니즘의 갈래와 쟁점들을 강연해 주실 숙명여대의 박인찬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인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동대구를 이렇게 KTX나 기차로 이제 지나쳐는 봤는데 제가 어떻게 직접 땅을 내리고 이렇게 방문을 한 건 오늘이 또 처음이어서 사실은 이제 제 처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같이 와서 제 처는 근처 어디 카페에서 지금 개인 용물을 보고 있고요. 저만 이렇게 던져놓고 왔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이 강연장의 규모 또 우리 꽉 찬 우리 청중분도 그렇고 기다리면서 이 목요 인문 포럼의 역사와 그동안 해오신 걸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놀랍고 부럽기도 하고요. 약간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유사한 관련 일을 저희 직장인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인문 강좌도 이제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되게 이제 책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이제 저 이어서 이제 오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들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되게 강연진들도 꽤 좋은 분들이 많이 준비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비중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우선 제 말씀은 이제 차차 이제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두의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간략하게 들어도 보셨을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만은 않는 좀 용어죠. 번역어가 그냥 이렇게 굳어져서 그냥 포스트 휴먼이라고
불리는 때가 되었고, 저는 이제 강연 섭외를 받고 아마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송 교수님이 아마 인류세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 저 다음에는 주로 좀 일관 때는 아마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과학 얘기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은 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것에 이제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 배경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제목은 사실은 이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주제와 깊이로 할까 고민하다가 초반에 이제 제가 배치된 거를 좀 알고, 아마 지금 책자로 이렇게 이미 나눠드린 글이 이제 예전에 썼던 글인데, 뭔가 이제 좀 길을 좀 개괄적으로 잡는 역할에 이제 그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일단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그 큰 키워드의 여러 큰 틀의 갈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이슈들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선 구성은 대략 요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잘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아마 요번 포럼 시리즈는 대부분 이제 철학 전공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아마 지난주 송 교수님도 비슷한 걸로 아는데 이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문학 중심의 최근 문학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 중에서도 과학 소설 같은 것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이제 저처럼 과학 소설을 주로 가르친 사람들한테는 꽤 예전에 좀 친숙하게 다가왔던 용어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대중화되었고,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영향력을 갖는 단어였는데, 그 SF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런 최첨단 과학 기술의 얘기라는 것이 요즘 논의되는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시기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문학 베이스라는 말씀과 함께, 근데 이제 또 영문학을 전공하지만 영문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다른 어문 중에서도 좀 더 철학이라든가 이렇게 비문학 쪽인 분야와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관심도 좀 있고, 그래서 뭐 깊이는 없습니다만 여러 철학과 관련된 논의도 읽고, 그 동료분들하고 많이 논의도 하고, 최근에 이런 쪽으로는 좀 자주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 포스트 휴먼 학회라는 단체에서 지금 임원으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그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제 목소리가 요 정도 톤이면은 볼륨이나 괜찮으실까요? 예. 예. 제가 저희 숙명여대가 어딘지 아시죠? 그 서울 용산구에 있습니다. 용산구가 어딘지 아시죠? 이제 모르실 수 없잖아요. 용산구의 유일한 종합대학이 어디냐면 숙명여대입니다. 거기에 인문학연구소를 지금 7년째 제가 만들어서 이제 소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꽤 했었어요. 그래서 용산구 시민분들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국 규모로도 이제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강연장에서 진짜 이렇게 제 시야 앞에 이렇게 꽉 앉아 계신 그 청중분들과 얘기한 게 참 너무 오랜만이라서 가끔 제가 이렇게 막 숨이 가쁠 정도로 떨 수도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예, 그다음 시작하며로 가게 이거는 또 제 개인 소개를 쓸데없이 제가 했는데 이런 글을 썼다는 거고요. 지금 받아보신 그 책자는 2017년에 썼던 논문을 편집한 건데, 저 때 생각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한 7년 전 글이긴 하고요. 대략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맨 아래 이제 인간 이후라는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책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의 갈래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내용은 지금 책자로 편집되어 있는 2017년 제 논문에서 썼던 그 핵심적인 구문만을 가져온 겁니다. 아마 뭐 이 정의는 아마 저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닉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이 방면에 이제 최고로 잘 알려진 교수와 그들 이제 학자들 통해서 나온 건데,
보통 항용 이렇게 포스트 휴먼을 요즘 논의되는 식으로 정의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인용한 걸 보시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능력, 그게 이제 신체적 능력 뭐를 위주로 할 때 그거를 넘어서서 그 지금까지 인간이 뭐다라는 기준으로는 더 이상 적용하기 힘든, 그래서 좀 다른 유의 존재, 인간이라고 옛날처럼 부르기 어려운 존재들이 도래하게 될 텐데 그걸 지칭하는 용어라고 쓰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문장 같아도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랑 정말 다른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인지는 이제 더 진행해 봐야 될 거고, 그것도 그 안에서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가장 그 단순한 정의는 대부분 이 배후에는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게 일단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명이라든가 신체 능력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그 표준화된 인간에 대한 정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들이 우리 일상에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꽤 예전에 나온 정의인데 사실 요즘 생각으로는 좀 많이 일반화되어 현실화되고 있는 면이 좀 있기도 하죠. 요즘에 그 생성형 AI도 좀 비슷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실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몸 안에 이제 여러 기계 장치가 뭐 이렇게 임플란트라든가 있지만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인공물의 도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더 말하자면 두 번째를 보시면, 제가 이제 가령 그 대학원이나 이런 수업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 구분이라는 걸 이제 할 때 쓰는 말인데, 아마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런 영어를 그대로 음차로 쓴 용어 자체가 좀 암시하지만 이렇게 휴먼이라는 걸 분기점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가장 번박하게 문명사를 이제 나누면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신중심에 보통 인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인간을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인,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설명하고 따르던 그런 중세가 있었다면 신중심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로는 모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대, 뭐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로부터의 근대는 신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설계하고 뭐 욕망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게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근대의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시대적으로는 이제 근대라는 것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휴먼은 이제 그런 근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비판적인 반동으로 나왔던 게 이제 뭐 영어로는 포스트 모던 혹은 탈근대라고 할 때 그런 인간만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거에 대한 여러 반발들이 이제 비교적 몇십 년 동안 쭉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최근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탈근대에 제가 이제 인간하고 이렇게 슬래시 짝대기하고 휴먼이란 말을 이어 설명드리겠지만 쓴 이유는, 그냥 영어로 할 때는 이때 인간은 인류라는 종으로서의 인간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먼이란 말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 그건 이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포스트 휴먼이란 말을 이제 과학 기술을 꼭 개입해서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원래 본질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인간 혹은 휴먼을 중심으로 보던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물론 그 전에도 그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어떤 최대한으로 보려는 태도고, 거기에 이제 과학 기술과 같은 어떤 발전이 큰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가장 이렇게 차곡차곡 쌓듯이 얘기하려면 이런 물음부터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똑같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인간에 대한 뭐 비판. 그렇다면 도대체 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할 때 그 휴먼이라는 단어,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계속 씨름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기 청중 여러분들도 어떤 이의란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이 좀 있으시면 따라가 들으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인데 포스트 휴먼이라고 표방하는 것은 인간으로라고 얘기하든 휴먼이라고 얘기하든 그것만을 중심에 놓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인간 휴먼이란 말에 맞게 좀 더 그 가지치기 하자면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인류학이라고 할 때 안트로포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생명 종에 대응하는 어떤 인류라는 거예요. 유종속 비강문 이렇게 생물학적 범주로 치면 그런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이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가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때의 그 휴먼을 말하는 인간이거나 그걸 이제 밑에 깔고 하는 건데 왜 그것들이 이제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제가 사실은 다 깔려 있는데요. 뭐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했는데 어떻게 우리 청중분들은 평소에도 인간 중심인 것이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느끼신 적들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하루하루도 아니면 좀 더 인간답기를 원하시지는 혹시 않았나요? 좀 더 인간답게. 근데 인간답다는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야, 좀 언제 인간이 될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말을 되게 다양한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분류로도 쓰지만 어떻게 인간이 값도 못하냐고 할 때는 그런 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어떤 특정한 가치, 뭔가 어떤 도달해야 되는 어떤 단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물학적인 종으로서 인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인간은 무릇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규범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그게 우리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반려동물, 반려묘를 봐도 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또 대하려고 하거나 인간 중심으로 또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산책을 가거나 뭐 낚시를 하거나 여러 이제 자연에서의 활동을 할 때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상황마다 다를 텐데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저의 강연이든 다른 강연이든 거기에 동의하시려면 인간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게 제일 먼저 본인이 설득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체 향상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아까 신체 능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치로서 인간이 인간의 다인가? 왜 거기에 갇혀 살아야 되지? 그것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더 대단한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건가?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 논의는 이 두 축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만을 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소위 만물의 영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자연 위에 군림하는 신의 총아, 인간만 예외적이고 수월하고 탁월하다라고 보는 태도에 대한 반발이거나 그것을 인간 사회로 좁혀서 보면 여기에 공감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휴머니즘이란 말이 동양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인간 중심주의의 그 인간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서구로부터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논쟁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동양이나 한국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없었냐? 그것은 아닐 텐데 상당 부분은 서구가 근대나 계몽기에 축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 그 토대가 되었던 인간은 무릇 이것이라는 어떤 규범화된 인간에 대한 정의, 가치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파가 돼서 우리한테 내면화된 면도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서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토대로 서구가 아닌 국가들을 차별할 때 되게 결정적인 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표방하는 인간상이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비서구의 뭐 인종이라든가 그들을 볼 때 되게 차별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던 면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는 태도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걱정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아마 전체 표도 그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인간을 다시 생각한다 할 때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뇌 사진이 있어서 전체적인 라인업은 이 전자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 좀 오늘은 제가 그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이렇게 좀 논쟁적으로 좀 흔들려는 역할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항상 중심에만 놓는 태도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포스트란 말도 좀 더
들어가면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게 영어에서 되게 포스트라고 붙은 걸 손 안 대는 이유는 딱 잘라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되게 포스트는 가장 쉽게는 뭐 탈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포스트란 말이 그렇게 탈 벗어나다 탈하고 딱 일치되지만은 또 않거든요. 영어적으로 포스트는 어떤 것 이후에란 뜻도 있고 어떤 것 다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 그러면은 완전히 벗어나는 단절이지만 또 그 다음이라 그러면 그것을 뭐 비판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승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민감하지만 중요합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화두를 던질 때 그것이 휴먼과 완벽한 단절을 추구하려는 자도 있고 여전히 어느 형태로의 휴먼과의 연속성을 거기다 투자하려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의 방향성이 이 포스트 휴먼 그 다음을 위해서 필요한지는 좀 각자 고민하실 부분인데 그만큼 개념적인 정의가 단순치는 않다는 거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의 갈래는 가장 단순화해서 아마 이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것 세 개, 둘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좀 이렇게 워딩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예. 트랜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교차하다는 뜻도 있고 이게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트랜스 휴머니즘은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신체적인 인간의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과학기술을 통한 초월 혹은 뭐 인간 향상이라는 건 증강 이렇게 왜 여러 번 그 히어로물 그 디즈니나 이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라든가 뭐 다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초월하는 그런 초인적인 것들. 그래서 이들이 항상 인간 신체에 대한 어떤 인간 신체로부터의 어떤 벗어남을 추구하게 되죠. 그게 뭐 어떤 생명 연장이라고 하든. 근데 사실 요 맥락에는 뭐 꼭 서구이어만 할 필요는 없지만 저처럼 이제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는 되게 서구적인 관습이 좀 있어요. 서구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신체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 되게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있거든요. 신체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아무튼 이들 트랜스 휴먼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인간이 근대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의 진보를 많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라면 그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쉽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이 오히려 그 인간을 오히려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기보단 오히려 그것을 최대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도 하고요. 혹은 그냥 대중적 한간에 많이 알려진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서 대중적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기술 중심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부분인데요. 아마 나중에 우리 하대천 교수님이 이런 논제로 얘기하실 텐데 이런 트랜스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체의 장애는 그 자체가 어떤 정체성이기보단 빨리 그 치유해가지고 그 벗어나야 되는 하나의 그 장애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뭔가 이 트랜스 휴머니즘에는 뭔가 정상성 혹은 더 뛰어난 어떤 것을 지향한다는 게 있을 수 있죠. 이 분야에서 뭐 최근에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뭐 머스크 아시죠? 그 뉴럴링크 뭐 화성에 가자 뭐 인간 뇌랑 뭐 원숭이 뇌를 이식하는 실험을 하고 뭐 혹은 뭐 아까 말한 닉 보스트럼이라든가 뭐 특이점이 온다 그 책 아시죠? 그 커즈와일 같은 논자라든가 그 맥스 모아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인간을 냉동 인간화해서 인공 장기가 완벽하게 구현될 때까지 얼렸다가 다시 이렇게 재생시키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일단은 위에 이런 트랜스주의적인 포스트 휴먼에 대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일단 상당 부분 그 약간은 우연의 일치처럼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대체적으로 서구 남성들일 때가 많아요. 성비로 보면. 반면에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좀 여성이나 다른 비서구적인 논자들이 많은데 약간 세계관이나 이념적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우선 휴머니즘의 한 복판에 있는 그런 자유주의나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그것을 더 연장한다는 게 있고 신체성을 너무 쉽게 뛰어넘는 그런 어떤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좀 깔려 있고요. 앞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제 휴머니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여전히 그런 휴머니즘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판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은 오히려
신체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신체성 이런 것 자체를 좀 더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뭐 물질성이라든가 또 이제 눈여겨볼 거는 소위 이런 자연 문화라는 것과의 관계도 트랜스 휴먼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벗어나거나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판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은 좀 더 자연과 어떤 인간 사회라는 것이 불가분하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존재들끼리의 상호우전, 뭐 관계성 이런 거를 따지죠. 공교롭게 대표적인 학자를 적어보니까 대부분 전부 다 또 여성 학자들이에요. 생물학자고. 그다음에 비인간주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워딩한 건데 이쪽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방 안에도 그렇고 이 방 안에는 한 1000개의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치면 인간은 그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 마이크라는 존재가 있고 교탁이라는 존재가 있고 뭐 위에 천장에 이런 뭐 어떤 인공물이라는 존재가 있고 심지어 여기서 흐르는 대기라는 존재가 있고 근데 인간은 고작 그 수백 개의 존재 중에 딱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왜 나대냐? 왜 특권적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각 존재들 그걸 이제 편의상 이제 비인간 존재라고 철학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비인간 존재들끼리 그런 수평적 관계 거기에서 인간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대한 반발을 많이 표방을 합니다. 요건 이제 철학 쪽에서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편의상 제가 만든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까지의 얘기가 뭐 되게 뻔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아주 큰 가지치기를 좀 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집에서 도안한 건데 이제 수직적으로 올라가면 이 TPTH가 아까 말한 그 트랜스 그런 쪽입니다. 과학기술 중심. 요즘 오히려 사실 좀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한데 이건 좀 간단치는 사실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거 보시면 그래서 인간이긴 한데 인간의 신체 능력을 더 뛰어넘은 더 뛰어난 인간 우리가 뭐 슈퍼맨, 슈퍼휴먼을 추구하는 쪽도 있고 아예 인간보다 다른 인간보다 나은 어떤 존재 이제 그게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생성형 AI가 될지 양쪽의 논의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트랜스휴먼에서 이제 실제 그 실험을 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너무 세간에는 슈퍼휴먼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인간과는 다른데 인간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항상 있다는 단서는 꼭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 사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여지도 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비판적 그 포스트 휴먼 오른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위쪽은 이렇게 제가 위에다 배치한 이유가 뭔가 더 수직적이고 초월적이고 뛰어넘으려고 그런다면 이 횡쪽에다가 한 것은 좀 더 수평적이고 좀 더 내재적이고 좀 더 혼재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뭐 요거는 뭐 더 자세한 얘기 드리면 이제 부연이 되고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만든 표이기도 하지만 항상 뭐 되게 도식적일 수 있는 표니까요. 혹시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렇게 표를 봐도 인간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태클이 참 많아요. 그죠? 뭐 인간을 넘어, 뭐 인간 이상, 뭐 인간 이외, 그래서 인간이 문제다 이런 이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렇게 좀 약간의 진영처럼 제가 본의 아니게 나눴는데 그걸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인데요. 저 이어서 오실 분들이 여기에 글을 내신 책인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느낌이 딱 오잖아요. 실제 내용과 상계. 근데 그런 표현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 그냥 오지도 않고. 재밌는 게 제가 저 책을 주문하려고 했다가 엄한 책이 왔더라고요. 포스트 휴먼이 온다라는 책이 보니까 이전에 포스트 휴먼이 온다라는 책이 있었던 걸 모르고 그냥 저는 온다에 꽂혀가지고 주문했더니 잘못된 책이어서 다시 주문했거든요. 근데 저 워딩에는 기본적인 설정이 포스트 휴먼은 저 바깥에 어디 있던 것이 온다라는 걸로 돼 있죠. 그죠? 반면에 좀 대칭이 되는 용어는 포스트 휴먼이 되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 저라는 휴먼이 포스트 휴먼이 되는 과정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았다면
어떤 생각의 계기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한 어떤 뭐 자연이 됐든 비인간과 됐든 다 섞여서 살아야만 한다는 뭔가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하는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포스트 휴먼이 무언가에 대한 얘기도 좀 다르다는 걸 좀 이렇게 쉽게 전달하려고 좀 가져온 거고요. 뭐 그래서 실제 서구에서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둘의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그룹에 대한 갈등을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예 이건 화해가 불가능하다. 이 둘의 사이는 가장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의 영향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그래서 Two Cultures는 혹시 인문학 어디 포럼 중에서 접하셨을 제목인데, 그 C.P. 스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통섭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 않았습니까? 통섭 융합. 그 통섭이란 그 용어에 거의 바이블처럼 인용되는 영국의 과학자이자 작가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1950년대인가 그 인문학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과 이과가 너무 갈려 있어서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융합적인 관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문이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걸 이제 최재천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면서 통섭을 주장했는데,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좀 두 진영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말을 좀 다르게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글자를 번역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이론인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특정한 형태의 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을 비판하는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 자체를 뛰어넘는 쪽의 주장인 거고, 인간 중심주의라는 어떤 이념, 가치관을 뛰어넘자는 건 이제 비판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뭐 관련된 뭐 이해가 될까? 뭐 제가 이제 문학 전공이기도 하니까 짤막하게 소개드리면, 이렇게 멀리서지만 이렇게 북자켓인데 보이실 건 같은데, 왼쪽이 혹시 그 나사니엘 호선이라는 작가 혹시 아시나요? 큰 바위 얼굴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읽었는데 단편이죠. 큰 바위. 제가 이게 문학 수업이었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할 텐데 제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예. 이 마이크가 저를 잡아놓고 있는데, 맞아요. 또 혹시 기억하세요? 나사니엘 호선 그러면 큰 바위 얼굴보다 더. 예. 주홍 글자, 주홍 글씨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예, 주홍 글씨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글자와 글씨는 다르잖아요. 이분의 유명한 단편 중에 또 birthmark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태어날 때부터 생긴 있는 점이 있죠. 그걸 뭐 몽고반점이라고 그러나, 모반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체 어느 부분에. 이 이야기는 어떤 마을에 되게 아리따운 그 여성과 되게 과학적으로 천재급이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북자켓에서 보이실래나요? 저 왼쪽 여성의 왼쪽이 약간 좀 불구스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이쁜데 왼쪽에 난 점 하나 때문에 옥의 티라고. 근데 사실은 동네 총각들은 저 빨간 점 때문에 매력을 느꼈는데, 저 남편의 눈에는 저 점만 빼면 정말 완벽한 100% 미인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과학자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많이 연습이 됐으니까 그 당신 점 빼는 거 일도 아니라고, 빼서 더 완벽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옛날이고, 지금 뭐 점 빼는 건 시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럼 어서 하시라고 해가지고 점을 뺍니다. 그 얘기의 전부는 그건데, 근데 문제는 그 점이 간단치가 않았어요. 점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빼고 뺐는데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그 점이 이렇게 심장에 박혀 있다, 약간의 과장이지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결론은 그러다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그 유전자 복제 문제 때 그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이 책을 다 숙제로 내주고,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인간의 타고난 몸,
이라는 거를 과학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그게 선의로든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으로든, 그래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이제 첫 번째 주에 세미나로 읽었던 책인데, 물론 이 작가는 좀 더 기독교적인 색깔이 많은 분이라 점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신의 고유한 선물, 고유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의 입장에선 저도 이렇게 큰 점을 자랑 삼아 달고 다니지만 당연히 뽑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요즘 용어로 치면 신체 초월입니다. 신체 향상. 그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건 뭐 자유의 영역인가? 뭐 그런 걸 이제 표본적으로 다루는, 나온 지가 한 200년 된 단편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른편은 딱 보면 어떤 작품인지 좀 판단이 되시나요? 밑에 짜막하게 힌트가 있긴 있지만 그림을 너무 제가 줄여서, 요 맨 아래가 힌트인데 영어 자막인데요. 굵게 칠한 것 중이면 오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보이시나요? 갑자기 좀 시력 테스트하는 느낌이. 브레이브 뉴 월드가 혹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멋진 신세계입니다. 누구의 혹시 작품 제목이기도 한데 혹시 아시는가요? 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준비로 치면 이렇게 반응이 막 나오네요. 헉슬리라고 아주 유명한 1930년의 SF의 제목입니다. 멋진. 저 용감한 거 아니죠? 브레이브는 영어에서 멋지다는 말이 있는데, 이 멋진 신세계가 원래 처음에 실렸던 게 이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말년의 그 비극인 템페스트라는, 태풍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언젠가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얘기인즉슨 프로스페로라는 마술사가 말년에 추방을 당해서 어떤 무인도는 아닌데 이렇게 중남미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에 이제 딸 미란다라고 나서 딸과 함께 자라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쪽에서 그 유럽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 그 배를 보고서 미란다가 하는 말입니다. 저 배에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 타고 있을까? 인류는 얼마나 멋질까?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섬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 켈리반이라고, 이 친구가 사실은 이 원주민으로 치면 귀족이고 왕의 아들인가 그랬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켈리반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원주민의 하이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그 서구인 미란다의 눈에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에서 오는 배를 보고 저기에 이제 멋진 인류가 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대목이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게 휴머니즘이라는 게 탄생했는지를 되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에서는 비서구의 생명 존재는 인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미란다는 인간 구경을 처음 해봤거든요. 미란다의 눈에는 기대컨대 저 배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슈퍼맨 같은 인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거죠. 한켠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낭만화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쟁점을 좀 소개드리면,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자세하게 썼지만 아까 인간 종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을 설명하든 혹은 인간 중심주의를 설명하든, 제가 보기에 그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만 얘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종만을 문제시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은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이게 이제 약간 학문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저처럼 영문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문화적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제 철학적으로 인간을 얘기할 땐 되게, 철학에서 인간은 되게 인간 일반, 어떤 보편화된 인간으로서 설명할 때가 많은데, 물론 제가 자연 생태계에서 무슨 사자를 만난다 그러면 저는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난 아시아인이야 이렇게 사자 앞에서 느끼지는 않겠지만, 이게 하나의 담론으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 종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면, 그 인간 종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되게 복잡한데 그걸 너무 보편화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근데 좀 뜯어보면 그러니까 인간 종 중심주의나 인간 중심주의는 사실은 거의 거울상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종 중심주의에서 인간만을 종의 중심에 놓고 다른 생명 종을
차별한 것과 거의 비슷한 논리로 인간 내에서 예를 들어 백인이 다른 비백인 인종을 차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단어에는 그것을 인종화시켜서 써왔던 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진 않을 텐데,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동남아 노동자가 올 수도 있고 한민족이 아닌 사람과의 어떤 뜻밖의 마주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인데, 거기에 상당 부분 뭐 젠더라든가 인종의 개념이 개입돼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그냥 무마 덮어두고 다른 쪽으로만 너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건 문제 제기 겸 이런 말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쟁점이 있다는 거고, 다시 이제 그림을 또 한번 반복을 한 건데, 혹시 익숙한 거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보면 아까 가운데 건 보셨고요. 예, 오른쪽에 이렇게 19금처럼 이게 유명한 소설의 그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딱 보시면 프랑켄슈타인이 근육이 엄청난데 이렇게 뭐 인종 같은 게 직관적으로 뭐 떠오르신 게 있나요? 이게 소설이 지금 빅토라는 백인 그 청년이 만든, 실험에서 만든 거죠. 프랑켄슈타인 괴물이라는 존재가. 근데 소설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게 인종화 시켜서 놓은 면이 있고, 아마 이 소설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많은데, 나중에 이제 괴물이 그 빅토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여자 괴물 만들어주면 중남미 가서 입 다물고 살게. 근데 엄한 중남미, 왜 중남미를 가? 그 지금 브라질 사람들이 화가 난, 거기가 이제 야만의 나라라고 가겠다 그래요. 지금 아까 말한 템페스트도 거기도 중남미고요. 저 아래는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한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제 흑인이 있어요. 프라이데이라고. 여기도 중남미예요. 하나같이 그 당시에는 인간이 아닌 것들이 사는 곳이 중남미였거든요. 그 왼쪽 그림은 뭐냐면 실제 스페인 제국이 그 중남미에서 그 잉카들의 후예들을 무차별하게 이제 죽이던 장면이에요. 학살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바야돌리드라는 회의에서 논쟁이 붙어요. 왼편에 이제 저 같은 인문학자는 쟤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오른쪽에 유명한 대주교는 그래도 인간이다. 그분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독교로 개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간이 무엇냐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용어로 쳤으면 트랜스휴먼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저는 이게 좀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것도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아마 혹시 언캐니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거까지 요즘 학생들한테는 언캐니블리 그러면 요즘 용어로 밈이라 그러나요? 그 짤처럼 의외로 젊은 친구들은 좀 알더라고요. 언캐니밸리 이게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휴머노이드 인간을 만날 때 되게 인간과 닮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약간 두렵고 으스스하게 느끼는 그 순간, 그거를 불쾌한 골짜기에 이제 빠진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1970년에 미국, 일본의 로봇 공학자가 그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 때 유의해야 될 점, 너무 똑같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뭔가 심리적으로 어떤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디자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그 가설과 함께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종 중심을 놓고 로봇이란 종을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죠. 근데 잘 보면 여기서도 인간이라는 도표 안에 인간의 정상성이 미리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도달해야 될 지점은 이제 영어로 이제 건강한 인간, 요 밑에 이제 원래 아픈 사람, 뭐 정신,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암리에 이제 인간과 비인간 로봇을 나누는 그 준거에 인간은 무릇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규범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뭐 이런 건 이제 제가 좀 너무 건너뛰겠습니다. 뭐 포트맨 다장. 그다음에 이제 오늘 논의에서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 다른 강연 선생님한테 많이 나올 텐데, 최근에 이 방면의 대표적인 이론가들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의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스스로 어떤 갈등, 뭐 곤경이라는 것에 처해 있답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공감하시는지 보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제 로지 브라이도티라고 그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유명한 포스트 휴먼 이론가고 5월 3일에 이제 저희 연구소랑 이제 무슨 포럼을 줌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특별한 행성의 인간 그리고 비인간 거주자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 괄호 열고 최신 자본주의와 여섯 번째 대멸종 가로 열고 기후위기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론 과학의 어떤 속도 제한 없는 진보로 인한 그런 가속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론 그것 때문인지 계속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종다양성의 파괴 등으로 생태계가 지금 파괴 직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멸종 직전에 와 있다. 그 사이에 지금의 그 다음에 앞으로의 포스트 휴먼은 낑겨 있다. 이 두 대척점을 어떻게든 꿰매고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적인 과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의 국가는 뭐 반도체, AI, 뭐 당연히 다양한 그 최첨단 과학 기술을 통한 부의 축적, 뭐 자본주의 확장, 뭐 국부의 확장.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화의 첨단 첨병 역할을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 인한 것인지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어떤 빈부 격차에 따른 어떤 재난의 불평등 이런 게 또한 가속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가? 이게 둘의 함수 관계는 뭔가 뭐 이런 그 물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휴먼을 뭐 AI가 됐던 첨단 과학 기술로 됐건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를 논할 때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이 생태계 파괴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결점, 대응점에 대한 고민이 없이 과학기술 중심의 포스트 휴먼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궁지에 몰릴 위험에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어떤 이제 도나 헤러웨이 같은 사람은 이런 선언을 해요. 난 더 이상 포스트 휴머니스트가 아니다. 퇴비주의자다. 퇴비주의자라는 건 이렇게 왜 아시잖아요. 걸음처럼 인간은 결국 자연에서 다른 비인간 자연과 섞여서 융화가 돼서 하나의 생태를 살아가야 되는 같이 함께 사는 존재이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 테크노 픽싱, 과학에 의한 자연 개선을 이제 원래 이분이 젊었을 때는 사이보그를 되게 강렬하게 주장하던 이론가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더 이상 그런 포스트 휴머니스트는 안 할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중분들도 뭐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마 지난주에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뭐 생태근대라고 그럼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AI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이런 게 있죠. 이제 인터넷 쳐보면 4차 산업혁명을 치면 바로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이제 지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다 초연결화된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포스트 휴먼의 공경의 한 축, 그 무한한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선 이 그림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인류세, 예, 이제 반복은 안 드려도 여담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질학 전공하는 양반들끼리 학술 대회에서 이 인류세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를 붙였어요. 이 말은 채택이 된다는 건 교과서에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기서 이제 찬반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거부가 됐대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인류세라는 용어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말인즉슨 이제 인간이 이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축의 곤경이 있다는 거죠. 뭐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의 여러 신문 자료 중에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더 재밌는데 그게 이제 매년별로 이제 왼쪽 표는 그 지구 온난화를 1940년부터 2023년까지 측정한 건데 대략 한 1.4도, 그러니까 2000 작년 대비 작년 현재 1.78도가 상승을 했다는 통계예요. 오른쪽은 해수면이 1970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2024년 2월 3일 현재 이게 화씨인데 제가 두들겨 보니까 1.35도 섭씨로 해수면이 상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류세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대략 1.5도 정도가 또 오르게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임계점
넘어선다라는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렇다고 발전을 멈출 수도, 물론 그걸 탈성장주의자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을. 그래서 이 양쪽에 끼어 있는 여기서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이제 힘든 때가 온다 이런 거죠. 뭐 이거는 약간 귀엽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뭐 같아 보이시나요? 물에 잠긴 모시입니다. 왼쪽은 이제 세계 대도시들이 물에 잠긴, 이제 제가 SF를 하다 보니까 1960년대에 이미 물에 잠긴 세계 같은 이런 소설들이 되게 세기말 소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오른쪽은 그냥 바다 해저에서 거의 잠든 거죠, 그죠? 저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앙이 그렇게 먼 SF만은 아닌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답은 모르겠는데 그런 두 양극화된 이 포스트 휴먼의 미래, 과학기술과 어떤 자연 생태계의 파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의 전환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이제 있는 거죠. 요건 이제 6번째 대멸종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것도 이건 뭐 공인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나 뭐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긴 게 결코 아닙니다. 아주 오랜 지질 역사에서 기후 변화는 늘 있었어요. 그 대멸종, 그러니까 종이 어떤 계기로 바뀌었던 적은 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칭하는 게 이제 이전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이유가 빙하가 다 녹았거나 엄청난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의 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대멸종이 걱정인 건 인간으로부터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 중에 이제 70% 멸종이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대로 가면 아마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그 이전과 다른 더 많은 그 종 다양성이 파괴될 위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짤막한 노래까지 준비했는데 혹시 팝송 좋아하세요? 제가 아마 뒤에 준비한 말은 이제 간략하게 아마 해야지 이제 토론하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2분짜리인데 뭐 영어 리스닝 좀 한번 들릴까요? Traveling light, broke all ties, follow my road. 이게 플라스틱 봉지의 발라드입니다. Looking for my 이게 플라스틱 봉지의 관점으로 이게 웨스턴 칸트리 약간 riding with the breeze, feeling free, so free. Till you cross my path and put a spell on me. But honey, I won't be chained. This spirit can't be tamed. 네, 크로 하면 안 되는데 Nobody puts a hold on me, and nothing can destroy my glee. Oh, I'll live to 1,000 years. I got no worries while nobody cares. 제가 자막도 번역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무심코 버린 수백만의 플라스틱 봉지가 수백만의 새 물고기들을 죽인다는 얘기고요. 혹시 영어 가사 중에 그 플라스틱 관점 시점에서 이런 말 하죠. 나도 나의 의지가 있다고, 나도 어떤 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되게 이제 의인화 같은 건데
그 너네들이 가만 놔두면 그냥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만화 같은 얘기죠. 그 되게 이것을 이제 요즘에서는 그 신유물론 이런 좀 어려운 철학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행위하는 능력, 생명력 이런 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플라스틱 봉지에도 행위 능력이 있고 뭐 이 마이크에도 행위 능력이 있어서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태는 모든 힘이 있는 행위자들의 연결망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재단하고 설계하고 폐기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포스트 휴먼 유물론에 대한 얘기고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준비한 건데 한 두 슬라이드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날은 요즘에선 되게 반동적인 말일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외국의 학회 발표 나가서 쓰는 제가 이제 만든 워딩인데 뭐 비판적 비인간주의 뭐 이런 이를테면 포스트 휴먼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여러 행위자들 혹은 자연의 여러 비인간 생명들 뭐 인공물들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트랜스 휴머니스트가 탁월한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크리티컬하다는 말을 쓴 것은 그렇다 하여 인간이 어떤 형태의 역할과 책임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론에서는 자꾸 그런 논의를 하면 너 아직도 인간 중심주의적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태도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논조 속에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서구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은 상당 부분 포스트 휴머니즘은 좀 서구적 관점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구 전체의 문제였고 상당 부분은 서구 휴머니즘으로부터 사실은 수백 년 동안 파생되었던 문제라면 우리의 인간의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거기에서는 서구가 아니었던 목소리들에 대한 경청, 흑인, 원주민, 뭐 동양 할 것 없이 이제는 좀 그런 담론의 질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또 다른 슈퍼맨 같은 영웅주의, 그러니까 서구로부터 문명이 개척됐다고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차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의 그 도식이 여전히 서구적이지만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이 뭐 그런 겁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인데 디지털 교육 못지않게 기후 교육과 돌봄 교육이 절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요 마지막이 이제 클로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여러 번 제가 하고 있죠. 예, 혹시 그 옥테비아 버틀러라고 그 흑인 여성 SF 중에 되게 유명하고 오래 살았더라면 뭐 문학의 노벨상도 받았을 법한 그런 되게 존경받는 분인데 그 양반이 쓴 소설 중에 그 씨 뿌리는 자의 우화, 이게 이제 성경의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패러블 그거를 좀 세속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 그 재난이 일어나서 이렇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여성 캐릭터가 이를테면 새로운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주창하는 리더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성경책 같은 걸 씁니다. 그 성경책 제목이 되게 워딩이 참 제목이 좋아요. 돼지의 씨앗. 그러니까 씨앗이란 메타포가 재밌죠. 씨앗은 돼지 속에 스며들어서 다른 토양의 어떤 걸의 도움을 바탕으로 번식하고 종의 어떤 연장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생자에서 그래서 이게 디스토피아적인 그 재난이 목도되고 있는 지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뭐 태도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건데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너는 바꾼다. 그러니까 제가 손 대면 내 힘으로 내 외부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 하나, 네가 바꾼 것이 이번엔 너를 바꾼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네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이 또 너를 바꾼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불변의 진리는 뭐냐? 변화다. 변화는 신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변화 결정론, 운명론 같아 보이지만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어떤 좋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단 잊지 말아라. 네가 한 변화의 결과는 너 또한 변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요즘으로 치면 되게 유물론적인
말인데요. 제가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 제가 시계 보면서 시계의 비인간이 저를 자꾸 컨트롤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좀 이렇게 물리적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서 좀 어떻게 들으시는지 보면서 되게 급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 일단 뭐 쉬시고 궁금하시거나 좋은 말씀 있으시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부 순서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오늘 강연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가볍게 좋았습니다 정도로 다 표현하실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포스트 휴먼 이렇게 표현하고 포스트 휴머니즘 이렇게 오늘 뭐 여러 가지 갈래의 포스트 휴머니즘과 관련된 이론적인 쟁점들을 혹은 갈래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과거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닥쳐 있는 하나의 필연성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죠?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인데, 인간이 부딪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뭡니까? 죽음이죠. 그죠? 죽음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죽는다는 그 사실은 이거는 뭐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직면해야 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트랜스 휴먼이든 포스트 휴먼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도 전통사회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타자가 있었죠. 그죠? 우리는 태이온 신을 그렇게 상정해 놓고 그 신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대에서 뭐 우리는 대체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신이 어디 있노?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네, 만져지지도 않고, 몰라, 이제 불가지로 빠지기도 하고 뭐 등등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거 안 되면 그럼 살아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 오래 한번 살아보자. 건강하게 살아보고 더 오래 살고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 이 얘기죠. 그죠? 예,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들은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서 많은 갈래들이 뭐 안에서는 트랜스 휴머니즘 혹은 비판적 휴머니즘 혹은 아마 선생님께서는 세 번째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넌 휴머니즘 이렇게 비인간주의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안티 휴머니즘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부터 또 가차없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얻으시면 되는데, 먼저 제가 이 지금 댁에서 서울 집에서 이 동영상을 지금 직접 이제 듣고 계시면서 이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목요 철학의 문법을 아주 사랑해 주시는 진국록 선생님, 지금 서울에서 이제 계시는데 이 물음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물음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하고 선생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초가 되면 너도 나도 없이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또 점집에 가서 그죠? 사주풀이도 한번 해보고 내가 건강하게 살지 돈은 좀 벌지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점장이라든지 혹은 심리적 카운셀러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특정한 뭐 정보나 데이터만 주어가지고 일종의 딥러닝이죠, 그죠? 그렇게 돌리면 인간들보다도 더 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입니다. 이런 물음인데 혹시 오늘 강지호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물음을 물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처음이라는 걸 본 적 없고 가장 비슷하게 한 거는 MBTI. 사실 그것도 AI 수준은 아니지만 뭐 개량화된 데이터로 얼추 근접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몇 번 하니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아는 뭐 문학 한에선 항상 서양에서는 그걸 fortune teller라고 운명을 말해주는, 그래서 옛날 주술사도 있었고, 근데 AI가 어느 선은 그걸 다 해내지 않을까? 그 SFN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그 아이테크 회사가 막 경영진들이 이제 그 다음 벤처를 가지고 뭘 계획하고 할까 그랬는데 그 최종 결정을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로 탁월한 AI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AI가 디시전을 해서 이게 너네들의 다음 사업 계획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비꼬는 어떤 예외성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근데 일단 저는 AI한테는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와이프가 살란 대로. 진국록 선생님 점집에 가지 마십시오. 예, 그냥 집에서 토정 비교 그분도 아마 AI 돌려서 점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우리 선생님. 트랜스휴머니즘을 설명하실 때 박 교수님이 보스트롬을 인용하셨는데 보스트롬이 얘기한 그 슈퍼 인텔리전스, 이 인공지능이 더 개발되고 더 창조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박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보스트롬의 주장이 본인의 이제 개별 논문에서 주장할 때랑 아마 지금 말하신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었죠. 슈퍼 인텔리전스에서는 되게 이대로 가면 오히려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 쪽으로 좀 돌아섰는데 그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뭐 미래 인문학 연구소 뭐 이런 걸 운영할 때는 되게 희망찬 계몽주의자, 진보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축적한 근대 과학 기술이 있고 탁월한 어떤 지능을 인간이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근데 그거를 왜 마다하냐? 국가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비용도 들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신체 능력 향상이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실은 사회라는 틀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많았는데 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으로 나올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터닝이 된 쪽이에요. 오히려 이건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재앙 파국이 든다. 뭐 전쟁 얘기도 들더라고요. 그 AI가 이제 전쟁과 관련된 그 결정을 할 때 사용되거나 물론 이제 SF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슈퍼 인텔리전스가 스스로 의식을 갖는 비슷한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 누군가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근데 아마 질문하신 선생님은 의중에 두고 계신 혹시 우려 사항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 제가 다시 여쭈어도 될지. 우리 김봉수 교수님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슈퍼 인텔리전스를 읽으셨죠? 그 질문이 가능하신가? 박 교수님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다 느끼는 두려움, 결과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자들이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책도 썼고 전문가니까 이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혹은 우려나 발표하신 거를 박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좀 새로운 재미있는 그야말로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박 교수님은 픽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우리의 과제로 보면은 더 좀 나은 흥미를 가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커즈 와일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특이점 뭐 그게 이제 보통 뭐 미래학이라는 용어인데 여러 일단 따르는 건 뭐 전쟁과 관련된 논의도 많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제가 요즘 연구하거나 쓰는 주제는 조금은 좀 다른데 제가 이제 AI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의 인텔리전스가 더 고도화돼서 자율 노동기계 이상으로 되면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일자리나 그 노동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자본주의의 계획에 따르면 AI가 투입됐을 땐 자동화 기술이 투입됐을 땐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에 따르면 창출되는 일자리보다는 대체되는 일자리. 그래서 오히려 국부 차원에 가서도 실제 약속한 국가 부의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노동력이 그 빼앗기는 면도 있고 뭐 그밖에 이제 이런저런 어떤 뭐 양극화는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저희 학교 신문에 좀 기고한 어떤 논의는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슈퍼 인텔리전스 문제는 아닌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솔직히 좀 자괴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건 기계 기술 개발 등등을 앞세우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젊은 인재들을 투입하고 그건 경쟁 아닙니까? 쇄신, 혁신. 그리고 AI가 이제 어디에서나 일상에서 이제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근데 애를 왜 안 낳냐고 얘기하냐고? 이미 과학기술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과학기술의 모습이 되게 편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존하기보단 일자리에서 우리를 더 다운사이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쟁으로 몰아넣는 측면도 있고 지금 학교에 가면 이게 죄송하지만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건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상당 부분 다 지금 이공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왜 애 안 낳냐고 이런 얘기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오히려 SF가 맞는 것 같아요. SF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은 애를 안 낳아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인간은 다른 걸 하거든요. 섹스를 하는데 애는 낳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소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섹스도 고통이다. 아니, 애 낳는 것도. 그래서 혹시 뭐 슈퍼 인텔리전스가 아니어도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인간의 레짐, 통치를 얘기 안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지능의 발전을 걱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게 뭐 통치 권력의 차원이든 뭐 자본주의 경영의 차원이든 인간의 일정 역할에 대한 논의가 없이 기술이 이러다 어떻게 되나라고만 하는 건 좀 그게 오히려 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봉수 선생님, 예, 결국 지금 현실의 조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는 부분이 더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그 앞에 계시는 분 손 드셨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식해가지고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어디 깊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들으면서 의문점이 저 주장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인류의 미래가 뭐 몇 천 년이 아니고 나중에 인류가 종말을 맞는다든지 세계가 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분들이 하시는지 그럼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태양이 팽창하면 한 10억 년 정도 되면은 지구가 그 휩쓸려가 전부 다 날아간다. 이 정도까지 우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판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가치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인간하고 동물하고 교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좀 좁은 생각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저 정도 되면은 세계가 멸망한든지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느냐. 그 앞으로는 모르지만 없어져도 괜찮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저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답 다 잘 해주실 거예요. 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예. 그 말씀도 뭐 저도
10분 100분 공감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로 보는 접근과 이제 로봇의 도래로 보는 접근 두 갈래가 좀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우선 로봇과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커즈와일드 그렇지만 그 한스 모라벡이라고 그 마음의 아이들이란 번역책이 있는데 대놓고 거기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로봇 사피엔스. 그냥 이렇게 가면 결국은 호모 사피엔스는 로봇 사피엔스로 대체.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오히려 그런 학자들은, 반면에 이제 머스크는 요즘 그 원숭이 뇌를 실험하는 이유가 그러다가 인류 종 자체가 그 종말되기까지는 아니니까 인간 자체가 이제 컴퓨터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쪽은 그런 차원에서 인류라는 종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는 사람과 최근에 다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런 생태계와 뭐 동물 혹은 식물 이런 거 인간의 교합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간이란 생물학적 종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어느 계기가 되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고민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 종이 절대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인간 종도 종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의 이 가파른 이 속도가 이제 계속 이러고 있을지, 그러니까 물론 그냥 놔두고 살면 되는지, 그 기저에는 상당 부분 이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택해온 삶의 방식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뒤에, 물론 그걸 좁혀서 얘기하면 뭐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 혹은 뭐 대농장적인 삶의 방식 뭐 이런 걸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가 담벼락 허물고 그 야생으로 돌아가서 주말 농장도 제가 한 두 달 하고 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건 같은데,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저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인간의 생명종이 영원할 이유는 없죠.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뭐 사실 우리 지구도 지금 현재 이론 전체 물리학에서 받아들이는 가설로 따지면 한 45억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45억 년 역사 정도가 되면 이 태양계도 이제 사라진다 그러죠, 그죠? 지구도 사라진다 그러고, 그동안의 지질학적 변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제 6번째 대멸종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란 종도 이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져야 되거나 아니면 사라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게 다만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지질학적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겨우 지구에 나타난 것은 30만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동안 45억 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그래도 지구를 지배해왔던 종이라고 하면 공룡 아닙니까? 공룡. 2억 년을 이 지구상에서 살았으니까, 물론 뭐 박테리아나 세균까지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할 수는 없죠. 이제 겨우 30만 년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인자 선생님께서도 넌 휴머니즘이라는 관점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트랜스 휴먼도 좋고 비판적 휴먼도 좋은데 넌 휴먼, 다시 말하면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공진화해가는, 공존해가는 그 문제들을 이제는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초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그 시민 눈높이에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모교 철학에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철학, 문학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시고 한데, 혹시 교수님 어떤 학회나 이렇게 가셨을 때 이런 포스트 휴먼의 문제를 다루실 때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공학자나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실 때 어떤 접점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 저희가 그 작년에 저희 목철에서는 그 1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신유학 그 성리학을 1년 동안 했는데 그때 우리 저 퇴계에 차종손 되시는 분이 두 번 오셔서 또 말씀해 주셔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의 이제 부친이시고 퇴계 집안의 종손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그 참 그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이것이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념 속에는 아직도 500년 그런 관념이 참 뿌리 잡고 있고 또 그런 시대에 또 한쪽에서는 포스트 휴머니즘, AI, 인공지능 막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 교수님 마지막에 그 참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 마지막 그 19절이 참 이렇게 와 닿는데 과연 이런 조금 혼돈의 시대에 이런 변화의 수용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입니다. 혹시 쌤 이 포스트 휴먼 담론을 논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하대천 교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공학 영역인데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 같은 걸 어떻게 담론 과정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또 거기서 공동 분모를 찾아내는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 문제입니다. 저도 마지막 부분에 신은 곧 변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저도 와닿았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보통 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한 대부분은 이제 변화보다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 정적인 그런 영원한 자, 불멸하는 자, 뭐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기존 전통 종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동양 정서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해왔잖아요, 그죠? 주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한데 오늘 그 선생님께서 말미에 이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제가 모시고 학술 대회에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되게 그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드린 주제는 본질적으로 융합적이거든요. 물론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학문적 용어는 약간의 이제 그 전문가 집단들끼리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만 보면 아마 백종원 교수님이 처음 강연하신 걸로 아는데 한국에 포스트 휴머니즘 학회라는 게 생겼을 때 아마 백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이 쭉 하시다가 요즘은 되게 소강 상태고 제가 그 연구회로서 이제 포스트 휴먼 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금 부회장을 하는데 그쪽은 철학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 철학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건 본질이 저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자 선생님들 되게 친한데 되게 논의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로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과학 철학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관점을 하는데 저런 쪽이랑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접 개발하는 쪽은 자주 듣는 얘기가 박 선생은 너무 순진하다고. 왜냐하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는 거 지금 저 갤럭시 휴대폰 다음 버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게 시간 타이밍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집단에선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법대 교수님들. 더 심한 건 제가 이런 포럼을 했더니 경영학 하는 MBA 친구가 인문학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었다고. 왜냐하면 경영학은 이미 그 수익 구조가 다 됐는데 인문학에서 오히려 그거를 견제하거나 다르게 보는 시각을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공존해야 된다 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홍보 기획 그 사회 이사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자괴감이 들한데 이제 대신 이제 본론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실존적으로 이제 부정할 수 없이 들어와 있는 다른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받아들일 거냐는 이제 뭐 이윤이나 실용적인 면과 다른데 단순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제 담론의 건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크로스가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문화권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영문학 입장에서 아마 원주민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아는 한 제가 원주민 문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원주민 문학이라면 낯서실 거예요. 그들은 구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구가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구술로서 썼던 여러 이야기 문화가 있는데 읽어보면 과학 얘기가 좀 덜할 뿐이지 지금의 비인간이나 이런 변화의 철학하고 너무 맞아요. 그래서 미국 원주민들이 요새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 우리의 삶이었어. 근데 너네들은 돌멩이만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종의 역사는 호모사피엔스는 길지만 지금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거든요. 이건 정말 SF적으로 한다면 미국 원주민식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택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이들이 어떤 서구에다가 빨간 경고를 켜고 달라져야 된다고 할 때 그런 다른 어떤 진영의 얘기를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유학에 관해서는 제가 모교가 유학을 필수로 제가 제일 잘 받은 게 C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변화가 그건데 제가 잘 문외한입니다. 너무 웃지 마십시오. 근데 아까 거기 손, 그죠? 손. 인간의 손, 이거는 이미 인간의 뇌를 진화 과정에서 발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손은 결국은 우리 기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게 손에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내가 바꾸는 그 문명은 또 다른 한편 나를 바꿀 수 있다라. 오늘 얘기를 총체적으로 내용 마지막 부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 바로 그런 것들을 모두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신은 그 테이오는 곧 변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고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자연 세계 모든 것들이 계속 끊임없는 변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옥철 나옵니까? 예. 가장 변화를 많이 겪는 우리 세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 친다면 일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오늘날의 AI까지 모든 걸 다 경험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데 항상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어른들 되는 사람들을 이걸 지금의 보이스피싱 멘치로 어제 텔레비전 났는데 미국의 말입니다. 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뒤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 자기는 항공권도 끊지 않으면서 앞 사람의 주변 앞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항공권을 많이 이용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화장실에 가면서 숨어 있는데 그 자리가 다 차버려가지고 그 승무원이 대조를 해보니까 아닌 게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제자리 찾기도 힘들고 그 항공권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 똑똑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인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방법으로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는지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최상원 선생님은 항상 이 정책적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뭐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정부 당국자를 불러가지고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와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 우리 최상원 선생님 보시는 그 똑똑한 사람은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예,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이 아주 건강한 분들이죠. 조금 똑똑하면 그 사기를 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똑똑한 친구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들이거든요.
항상 자기가 1등을 해야 되고 남들 눌러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어쨌든 타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교묘하게 수단화하고 그걸 뭐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은 듯이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 욕하지 마세요. 욕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제외해버리세요. 그런 사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기술적인 거로만 얘기하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제일 지금 핫한 데가 보안이라고 들었거든요. 시큐리티. 대학의 입장에서 언젠가 그 SK 쪽에서 제가 교무처장 할 때 뭔가 제안하러 오셨는데 이제 뭐 학생 생활기록부 졸업장 종이로 출력하는 시대 끝났다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근데 솔깃하더라고요. 이제 좀 자원 낭비도 맞고 근데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 그럼 카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 온라인 서티피케이트가 고유값 그게 이제 아마 그 블록 경제에서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당히 이제 그 아이디 자체가 이제 완전히 카피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근데 아마 말씀하신 사례는 그 항공회사 쪽에 그런 모니터링 그런 게 거기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뭐냐면 기술의 문제를 기술로 극복하자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을 낳는 거고 또 하나는 약간 뭐 소양 교육 아니면 사회적인 뭐 경제적 여건의 개선. 근데 제가 아는 한 요즘은 학교도 그렇고 기술은 기술로 자꾸 이걸 하려고 하는 추세가 너무 강해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나오면 또 그 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반 일리치와 같은 생태학자는 병원이 병을 만든다고. 예,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표현. 사실 뭐 여러분들 건강검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료 시스템입니다. 의료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병원이 곧 병을 만든다. 기술이 곧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가져야 되고.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하실 때 송 교수님께서 인류세가 아니고 자본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그죠? 우리 이 세기를 자본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게 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영, 공학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술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생산해서 소비자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윤을 남기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늦습니다. 한참 뒤에 갔어야 한번 성찰해보자, 반성해보자, 되돌아보자 하는 순간에 벌써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할 때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융합이다, 통섭이다라고 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 정말 제대로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죠. 이 칼 폴라니와 같은 사람은 이 자본주의를 악마의 맷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악마의 맷돌. 모든 것들을 다 갈아가지고 그 안에 다 뒤섞어 버린다는 거죠. 뭐 앞에? 이윤 앞에, 돈 앞에, 이익 앞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세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요. 다른 강연 때 아마 그 얘기도 곧 나올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허창호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미에 그 교수님이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지금 학자분들이나 여러 쪽에서도 마지막에는 뭐 변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변화라 하는 게 그럼 영원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000 몇백 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불경에 보면은 저는 절에 좀 다니기 때문에 이제 불경을 하면서 봅니다만 부처님께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거기 이제
공이고 무다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기독교나 가톨릭 저는 성경책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역시 성경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결국은 참 2000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 참 맞는 것고 지금 여러 학술 쪽이나 학자님들이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도 정말 위대하지만은 저는 항상 우리 인간도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지금 기술적이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참 이 연구 개발해서 이런 기술적인 걸 해서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일상생활에 지금 휴대폰은 지금 다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필수품으로 지금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데 이 정말 굉장히 참 기술적으로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아까 교수님 인간 냉동 장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참 진짜 기술이 정말 인간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몇 년 후에 또 재생을 시킨다. 그런 미국의 기술적인 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선생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데. 하고 있죠, 그죠?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딱 절단해가지고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냉동 보관하고 있는데 그 가장 냉동 보관의 중요한 소비자들이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선생님 그 두 가지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지막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미국 애리조나 스카츠데일인가 5년 전에 140 회원이 이미 했다면 아마 그 사이 더 늘었을 것 같고 그게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난제가 있긴 있죠. 예를 들어 제 냉동한 시점에 박인찬이 있는데 한 50년 뒤에 이게 기술이 되면 합체시켰을 때 그냥 개인적인 질문은 제 친구들은 다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전지 그럼 새로운 젊은 친구랑 사귀어야 되나 이런데 그들은 그걸 믿는 건 확실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한 게 이제 뇌에 관련된 문제고 이제 신체 장기에 관한 문제는 아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변화의 얘기로 가면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한 그걸 종교적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있거든. 절대 변하지 않는. 근데 이제 불교적인 정서도 되게 윤회도 변화의 사상인데 그 덧없음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좀 애매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 쪽을 좀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변화로서의 어떤 요 삶이 돼 덧없음으로 갈지 아니면 변화 자체가 내 사는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는데 아까 냉동인간 쪽은 그 변화하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절대적인 어떤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 아닐까? 그것도 상당 부분 제한된 인간의. 근데 질마시 선생님은 변화하는 걸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냉동인간 선호하시는 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가능할까 궁금하다는 거죠, 그죠? 바로 영원성, 불멸성을 노리는 그런 어리석다하면 저것도 잘못 판단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걸 제가 처음 못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으로 좀 확연하게 와닿았는데
트랜스 휴머니즘이 결국은 지향하게 되는, 그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지향하게 되는 지점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 본유의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성이 박제된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간이란 종이 굳이 멸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멸망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인간성이 박제된 인간인 경우에는 멸망할 수 있고 멸망되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멸망되면 참 아까울 것 같고, 우리가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하철을 아주 많이 타고 다녀보는데, 그 변화 이야기, 아까 저도 그 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변화가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학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놀라는 것은 핸드폰이 어떤 분은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고 발명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느끼는 거는, 와, 정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이런 논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 옛날 같으면 이런 논의를 봤으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보니, 지하철을 타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여기 오는데, 정말 이렇게 조는 할머니 빼놓고는 앉는 순간, 서는 순간 아무도 주변 인간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계랑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살아서 60이든 50이든 사라질 이 물체의 인간, 살아있는 생생한 세포를 가진 인간, 냉동 뭐하러 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인간하고도 아예, 제가 너무 슬프고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변화란 시에서 가자면, 결국은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인간이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는, 저는 아직은 아니거든. 절대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아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그런 시대가 오면 굉장히 슬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 인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 일반인도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무섭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일반인도 꼭 학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프로도 타타타타 떠오르면 그거를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결국은 트랜스 휴머니즘을 극복하는 길이고 논 휴머니즘으로 가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은 논의를 하는데, 논의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일반 개개인 차원에서 그런 논의도 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말씀 그 지하철 안에 보면 나이 드신 분이고 젊은 친구들이고 다 핸드폰 속에 빠져 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기계가 내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손이 만들어낸 건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그 기계가 결국 다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트랜스 휴머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휴머니즘에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제 백정혜 선생님이 이러저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트랜스 휴머는 그런 인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들이죠. 일종의 신체성이 갖고 있는 취약성들을 정강시키는 방식. 그때 쓰시는 게 인간성이구나. 우리가 보통 인간성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일상에서는 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품격이 될 텐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무늬가 될 것이고, 이거는 정강의 대상입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 허정명 선생님 저 물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 주신 분 선생님은 MBTI식으로 하면 휴머니스트세요. 휴머니티가 뭔지는 정말 난제고 트랜스 휴머니스트도 여러 갈래지만 그걸 신체적으로 만약에 신체가 휴머니티라면 뭐 뛰어넘으려는 사람도 있고 휴머니티를 오히려 극대화하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휴대폰 얘기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제가 교수를 이제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대개는 연구실에서 아무랑 대화도 안 하고 보통 한 12시간 정도 10시간 있거든요. 옛날부터 가끔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저 와이프한테 얘기하셨네. 그러니까 말하면 이렇게 그냥 나랑 뭔가 왜냐면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떤지 아시죠? 그러니까 책하고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할 상대? 근데 지금 이제 뭐 챗GPT도 있지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휴머니티가 저한테만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어떤 누군가랑 예를 들어 저는 약간 물멍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빈 조그만 의자 놓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 근데 옆에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쳐요. 그게 휴대폰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성능이 좋아져서 이놈이 이제 나랑 뭘 나누려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면 아니 그냥 그렇게 사고를 좀 이제 집에 이제 혼자 계실 때가 많잖아요. 그 반려동물한테 하듯이 뭐 인간이 아닌 애가 이제 왔어요. 이제 우리가 또 구매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근데 제법 잘해.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휴머니티가 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 자체가 이것도 뭐 고령화 문제가 될 수 있고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기술 자본주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자리들이 우리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대화하지? 쟤를 내가 어떻게 인정하지? 아니면 쓰고 버릴까? 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건 제일 커다란 건 저의 결핍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게 휴대폰이든 강아지든 빈 의자든 그냥 술잔이든 뭐 그게 이제는 그런 걸로 많이 대체가 사이비 대화다 그죠? 사이비. 그 대화는 진짜 현실의 대화가 아니고 가상의 대화다 그죠? 사이비 대화.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시는 것만 인정하시는 거죠. 저거 코로나 때 3년을 제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선생님 면대면 만나니까 좋습니까? 예, 선생님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면대면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결핍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대화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마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보고 있고 이런저런 걸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스마트폰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계화된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 거하고 또 똑같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 뭐 늘 스크롤 일을 하잖아요. 아주 자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계 자체가 이미 그렇게 계속 들어오도록 이쪽을 보라고 저쪽을 보라고 개인이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는 이미 그 스마트폰이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대화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 관점에서. 더 연이어서 하시려고요. 두 분 사적으로 만나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4시가 돼가지고. 예, 선생님. 저는 두류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그래도 조금 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박아 넣으면은 힘들게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투포자도 없을 것이고 어렵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만 박으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인간은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윤리 도덕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에 칩을 박더라도. 그러면은 교수님이 지금 어차피 학교에 계시니까네, 요즘 이런 시대에 만약에 인간이 머리에 칩을 넣는다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교육에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능력만 있으면 제가 칩을 넣고 싶은데 제가 거기다가 칩을 넣는다는 거, 거기에 그 빌트인된 지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누군가가 그 조성한 정보와 데이터와 지식이 이렇게 틈입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소름 끼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전 바로 은퇴할 거예요. 애들이 뭐 교육, 그런 면에서의 교육, 그 지식의 교육이라는 건 불필요한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칩으로 다 된다면 그 넓은 경험의 차원에선 이렇게 부딪히고 실수하고 그게 이제 경험으로 얻는 그 교육인데, 왠지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윤리도덕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안 좋아. 근데 그거 보셨죠? 화면으로 뉴럴링크에서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 거, 전신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그 뇌의 작동에 따라서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임상 실험을 전신마비 환자라든지 이렇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일론 머스크의 그 천재적이고 뛰어난 상상력과 실행력 이런 것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친구가 자율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거기는 철저한 이윤인지 들어있는 거죠.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언젠가 스스로 자멸할 거다, 사라질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건가도 한번, 그게 정말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헉슬리가 했던 멋진 신세계가 될지 어떨지 한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박인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얼치대학교 김재희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모던과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